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네.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자체도 참 비극인데 어쩔 도리 없습니다. 필요하죠 이런 예, 관련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분입니다. 네. 박구영 교수님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국민들이 뭔가 좀 중심을 잡아줄 이야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심을 잡아주려고 온 것은 아니고 이제 서울에 네. 뭔가 좀 참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복장도 하고 왔는데 막상 서울에 방송에 오니까 다 정상 복장이라서 새삼 놀랐습니다. 막 도주 복장, 도주 복장이시네. 도망가실 것 같은데 머리를. 스테파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최강 의원님도 정상 복장을 입고 와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처단 복장으로 바꿨다니까요. 어제까지 도주 복장 입다가. 비상시국 복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들을 쭉 여러 가지 점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평화롭지? 평화롭지 사람들이? 맞아요. 예.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태를 너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거 봐. 예,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내려가야 되겠다. 복장부터 이제 거리에 있으려고. 네. 아이고. 복장도 네. 좀 바꿔 입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 교수님께서 주목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네.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 네.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쭉 발언을 지켜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권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보다 무능하고 네.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합친 것보다 잔인할 수 있다. 예. 그 잔인성의 원인이 뭐냐? 잔인성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악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악하냐? 그걸 한나 아렌트 말대로 하면은 또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시 소설을 읽어보면 간단해요. 무사유 무감각이에요. 무사유 무감각. 무사유 무감각. 다른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하는 것인가? 제가 간단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고령이 왔어요. 자, 박인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혹시 나한테 문제가 없나? 혹시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생각이라고 안 해요. 이건 계산이에요. 그건 계산이야. 그렇지. 그런 걸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 생각이란 뭐냐? 이 포고령이 정당한가? 그렇죠. 옳은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먼저 정당성을 따져야 돼. 예.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중에 나한테 큰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을 무사유라고 그래요. 그건 무사유. 그러나 항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잔인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세상의 모든 잔인한 역사의 사건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지금 이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질지가 다 보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그렇죠. 이거는 기본권 일단은 다 제한하고 사람을 처단한다 그러고 이 무섭거든. 이게 이렇게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야. 그렇죠. 몰랐다고 그래. 그렇지.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질문에 왜 당신이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아야. 여기 문제 많아. 자기도 판단 안 했다는 거야.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판단하지 행위했다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했다. 국회의원도 심지어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따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왜 판단합니까? 이게 판단하지 말고 계산만 한다. 즉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잔인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경찰 부분을 안 다뤄가지고 이게 어제 저희가 좀 잘못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조지호는 이제 경찰청장이고 우리 서울 경찰청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가 다룰 때는 서울 경찰청장은
국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네. 조지호 청장은 네. 그렇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다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 조지호도 막았어. 그렇죠. 제가 저거 훌륭한 놈 아니라고 훌륭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막았더라고. 그냥 약간의 혼선이 있었을 뿐이지 네. 막으라고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계속해 이 주시죠. 중요한 사태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성의 출발이고 이렇게 몰랐다고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즉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것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직책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걸 신화적으로 말하면 오이디푸스 신화 아시죠? 예, 예. 오이디푸스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부인될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알았을 때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눈을 파야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책임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알았어야 알았으니까.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네. 그때는 자기 눈을 파야지. 그렇지. 그런데 뻔뻔해요. 맞네. 맞아.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교수잖아요. 알아야 될 상황을 교수로서 몰랐다. 내 눈을 파야죠. 그렇지. 알게 되면 나중에. 네. 맞아.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잔인성이 실제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의 증거예요. 이 사람. 그러네. 그런데 지금 알았다고 하면 자기 눈을 파야죠. 맞네. 그 정도의 심정으로 국민을 대해야 되는데 뻔뻔해요. 그것도 없어. 네.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다 네. 하는 거고 이 사태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 역사에 가장 중대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다 말한 첫 번째 사건이 동학 농민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장흥에 가면 산속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고. 3.1 독립운동. 네, 3.1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공화국을 지향한 선언을 한 겁니다. 공화주의를.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하는 것을 법적으로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의 법통을 위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이죠. 주권자를 선언한 거죠. 그렇죠. 선언.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비록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었지만 독재자들에 의해서 계속 유린돼 왔어요. 그 유린돼 온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끝내고 그 말 그대로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결정적인 사건이 5.18입니다. 네. 5.18 민주화. 그래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자면 3.1 독립운동에 입헌 공화주의 이념을 실제로 독재가 유린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즉 입헌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못된 그 사건 때문에 사상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불가피하게. 네. 그런데 87년 그러니까 5.18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5.18 운동이 지속되면서 네. 87년 체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입헌공화국이 된 거예요. 네. 다만 이 87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게 승자 독식 체계예요. 87 체계는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에 관련된 체제 국가 체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좌우 막론하고 동의하는 것은 이게 승자 독식 체계라는 이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라든가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예,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계다. 그러니까 87 제제가 갖고 있는 승자 독식 체계가 다자 공존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제7공화국이 탄생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합의돼 있는데 자 그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87 체제를 이제 끝내자는 거거든요. 87 체제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점이 승자 독식 체제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이명박 같은 괴물들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런 괴물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 공존 체제로 가자. 그게 제7공화국이 돼야 된다. 그게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법치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지향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저는 80년대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7% 앞섰는데 본인은 왕처럼 행동하고 0.7로 진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니까 87년 촛불혁명이 실패하면서 촛불혁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촛불혁명이 원했던 체제전환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반혁명 세력, 거꾸로 촛불의 반혁명 세력. 다시 네. 말하면 80년 당시에 신군부 세력이 가지고 있던 의식을 공유하는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은 첫 번째는 자세히 보면 저는 전두환과 똑같은 권위주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이들이 특히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수의 정예가 자기들을 위한 쿠데타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수정예로. 87년에, 80년에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구국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구국의 결단. 예. 그렇게 그런데 말했죠, 항상.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다는 걸 제가 오늘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당시 전두환도 사실은 2단계 계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12.12 사태. 예. 그리고 5.17 사태. 5.17. 그 2단계 계엄을 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2단계 계엄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 뻐거는 12.12가 네. 어찌됐든 성공한 거잖아. 그렇죠. 뻐거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그게 실패했잖아. 성공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12.12 사태 성공을 통해서 80년 5.17 사태가 온 거예요. 했듯이. 그렇지. 예. 그 5.17 사태는 첫 번째는 보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지난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5.18을 어떻게 잊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12.12가 필요 없는 그렇죠. 상태. 없는 상태죠.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 없는 상태에서 전국적 비상명령을 내렸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쭉 이제 쿠데타를 분석할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이 방송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오신 분들 전체를 내가 분석해봤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 쿠데타를 어떻게 보는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입장이. 이번 쿠데타? 이번 예. 쿠데타를 네. 첫 번째는 미친 바보가 혹은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비정상 대통령의 허술한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황금폰 관련 상황이나 특검 관련 국회 의결 상황 예측에 따른 조급한 쿠데타였다. 그럼 그거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네. 뭐냐면 여의도 정치와 군과 시민의 의식 변화에 아직 모르는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네 번째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쿠데타로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였다. 그거는 윤석열 혼자 주장하는 건데.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 저 의원님 뭐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20%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서를 토대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그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네. 술 취한 정도만 보면 안 된다.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분석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는데 하나가 맞든 다 맞든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극도로 위험한 건 맞지. 술 취해서 그랬다 해도 위험한 거고. 그거 제일 위험하지. 지금 탄핵 때문에 그랬다 해도 위험한 거고. 또는 극소수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엄청 위험한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 전두환 당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지금 윤석열 간의 시대적 상황이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당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당시는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80년 당시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시 말하면 권력기관, 지금 중대한 권력기관들 그리고 군과 경찰들이 그대로 일사불란했습니다. 굴종했지. 그대로 왜? 굴종했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의 시간이 30분을 늦춘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의심의 시간이 30분을 늦췄다. 그 덕에 우리가 살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출발점으로 가면 동학 농민전쟁부터 3.1 운동 그리고 아.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승리해온 그분들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맞다. 예. 맞다. 그분들이 이룩한 정권 교체 때문에 맞다. 그 30분을 늘려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맞다. 진짜. 그런 경험이 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의심할 수 맞다, 있었던 진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경찰이나 군인들이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맞다. 진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쿠데타를 기획한 자들이 어수라거나 허술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것을 기획대로 안 된 의심하는 다수의 중간 군인들, 간부들, 권력기관의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했던 의심의 주저함. 주저함 그 30분이 우리를 살린 거야. 아.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야, 맞다. 진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생각을. 아까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놈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정작 그걸 실행해야 되는 분들은 생각을 생각을 이게 한 거야.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80년에는 의심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왜? 한 번도 이 나라가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고 아, 맞다. 그렇죠. 맞아.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생각한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계속 그러잖아요.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니까 주저주저 한단 그렇게, 말이에요. 예. 그 주저주저한 그렇게 힘이지 아. 주저주저하는 게 만든 역사의 선조들이 만들어 온 힘이다. 만약에 그 79년에 시민이 계엄군한테 너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조차 몰라. 모르지. 그때 당시에는 모르죠. 모르겠다. 자체를 모르니까요. 모르지. 네. 그 말을 하기 전에 네. 얻어맞죠. 아니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 이게 네. 끌려갑니다. 댓글이. 우리 박 교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 아. 정리인 것이 기존의 언론에서 그런 분석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정말 끔찍했는데 왜 군대 경찰이 우왕좌왕했느냐를 나름대로 분석한답시고 예. 예전에 80년 또 저 60년대 쿠데타 했던 놈들은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작전을 하고 아. 인명을 살상한 경험이 있는 군대야 그게. 응? 5.18 때 계엄 진압군들은 월남 갔다 온 놈들이고 저 박정희가 할 때는 6.25 전쟁을 겪었던. 네. 근데 이번 군대는 평시가 길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을 하는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30분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조악하거나 조잡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선조들이 만들어온 그렇습니다. 피와 네. 목숨으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30분이 지체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다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설프게 하지 않았더라. 절대 그럴 리가 없. 예. 그러니까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전두환은 똑똑해서 잘했는데 그렇지. 윤석열은 바보고 술 먹고 해서 대충 한 거다. 어. 그럴 수가 없는 그럴 겁니다. 수가 없어.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오래 소수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뭘 몰랐냐? 역사를 모른 거예요. 그렇지.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어떻게 희생돼 왔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 생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하는 놈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라. 이익만 계속 따진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다 가는 게 보니까 나한테 그걸 모르는 유리하다.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정당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울컥한다 진짜. 네. 너무 좋다. 와.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마지막에 국회가 그 방망이를 칠 때 많은 국민들이 봤잖아요. 예. 살떨지게 아, 보잖아요. 진짜 그 순간 조마조마. 그 순간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장흥 저 벌판에 이름 없이 누워 있는 동학 혁명군들의 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시간을 벌어줘서. 그분들이 또 5.18 때 희생된 분들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아휴. 아,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네. 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의식은 어떨까? 현재 상태 의식은 어떨까? 현재. 현재 상태의 대통령 의식은 뭘까? 네. 저는 대통령의 의식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그 포고령 같은 거나 계엄령 선포할 때 앞뒤 문장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법하신 분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말하든 그 문장 안에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모순은 관계없어요. 이분들은 이 컨텍스트를 안 보거든요. 어떤 텍스트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법기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고령뿐만 아니라 그 그 계엄령 선포할 때 그 문장이 다 말도 안 되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글쟁이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네. 저 같은 학자들이나 기자분들은. 음. 근데 법률가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문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건을 내가 잘못 인식할 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인식이 있었다 하는 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의 인식이 지금 윤석열의 인식이 전두환에 멈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두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적 평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뿌리가 된 대법원 판결이 1997년에 나오거든요. 네. 그 대법원 판결에 이것을 내란죄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관계없이 찬성하는 의견, 다수의 찬성한 의견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까지 공유하는 의견이 딱 하나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첫 번째. 여기서 비롯된 말이구나.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 민주당 이거 잘못된 이 폭거를 세상에 알리는 나의 정치적 행위야. 네.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비롯된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국가의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오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법률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반헌법적이거나 반법률적이면 안 되는데 헌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거든요. 헌법을 바꾸면 돼. 그렇죠. 헌법을 바꾸면 전헌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헌법을 바꾸면 정당화된다. 헌법을 바꿔서. 그래서 헌법을 바꾼다는 게 뭐죠? 헌법을 바꾸는 기관이 뭐죠? 국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회를 장악했다. 국회 장악한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쉬운 건데 그게 거잖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정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를 장악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네. 국회를 바꿀 해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네. 불법적으로 당선됐다.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저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사람들이 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부정선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입증할 수 생각을 한 있다고 거다. 믿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국회를 바꿀 수 있고 국회를 바꾸면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그 명분을 극우들이 주장해왔던 거는 쟤네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원천 무효다. 항상 얘기해왔는데 네. 거기에 부응한 행태로 그렇죠. 보신다는 네. 거구나.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된 이번에 그 비상계엄의 타깃은 오히려 예. 선관위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선관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갔어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관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그렇게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전부를 해산시킬 수 없지만 다수 일부를 거기서 무력화시키고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를 즉 종북 가짜 뉴스를 퍼부린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김호준 뉴스공장 신고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거기 출연한 모든 국회의원들 연동시키려고 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300명이거든요. 300명. 그렇죠. 네. 네. 그 의도 그러니까 헌정 질서 변화를 가져오면 이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되거든요. 그것도 말이 또 맞긴 하네. 논리적으로는. 원리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보라고 놓고 오면 이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예. 근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은 할 줄 아는데 정당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근데 그 가설에 논리적 허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 가설 자체에 대한 논리적 허점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의식이 아니고 헌법 질서를 변화를 가지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혁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그게 친일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분석하는 건데 걔네들은 지금 야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혁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국의 열사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했다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걸 윤석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젯밤부터 우리 국민의 20%는 그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요.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이미.
많이 받고 저는 평상시에 이제 이분들을 사태를 파악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걸 점검하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아 보수 유튜버라든지. 유튜버라든가 글 쓰는 아.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좀 수준이 낮아서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있어요. 논리를 논리를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몇몇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 사이트를 항상 연동을 시켜놓거든요. 어젯밤에 일제히 다 퍼졌습니다. 아 지금 그 말씀하신 논리로. 이 논리예요? 네. 아 그러면 맞나 보네. 일제히 퍼져 있어요. 성관이는 말하지 않죠, 당연히. 아 성관이는 말 안 하고. 그 시각으로 내가 보면 어. 성관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번 이 친위 쿠데타는 선관위를 우리가 진짜 유심히 봐야 돼. 그러니까 저놈들이 전두환이를 흉내내서 내지는 전두환이를 따라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에 맞서는 주권자들은 똑같이 그 상황에서 광주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이번에 엊그제 국회에 모이신 시민분들이 제 사이트나 뭐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댓글로 달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정말 뭉클했던 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맞아요. 생각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했다. 어제 매불쇼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네. 거기 베스트 댓글이 다 5.18 얘기야. 아 그래요? 어. 우리도 다 5.18 얘기야.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그걸 떠올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그걸 갔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5.18입니다, 동시에. 그렇죠. 지금 네. 어젯밤 그걸 유포한 사람들이 음. 가장 싫어하는 게 5.18이에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5.18을 왜곡하는 거예요. 계속 위협이 되니까 그렇죠. 지네들의 존재와 의식에. 그분들의 계산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아. 그분들의 계산적인 삶으로는 생각 없이 계산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자기를 네. 괴롭히는 사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놈들 머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판단에는 탄핵을 성공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언하지 마시고. 아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국힘의 의원들 중에 다수는 자기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범죄를 들키지 않으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죠. 지금 상황은 좋아. 이 상황이 좋단 말이에요. 사실. 이 상황이 있고 대통령이 살아있는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면 자기들 또 탄핵하면서 끌려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탄핵이 안 된 상태로 있으면 제일 좋지. 계속 대통령 문제만 계속 지속돼요. 그렇죠. 아.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맞아. 다시 말하면 범죄적 연결이 있는 분들, 명태균 또는 대통령 부인과 범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좋다. 제일 네. 좋겠죠. 다 공범자 의식이 있죠. 그렇죠. 국회 연결 명태균 건 비슷한 그 조작으로 당선된 놈들이 연결된 게 있고 네. 한동훈이는 한동훈이대로 원래부터 공범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또 연결된 게 약간 결은 다르지만 네. 다 공범자 의식이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윤석열이 보수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그 드라마가 또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잡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즉 자기 권력의 핵심의 정점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뭐 범죄 그것이 지금 삶의 유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자는 본인은 아니지만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 그렇죠. 지금 차기 말하자면 윤석열의 대를 이어서 보수 세력의 핵심이 되거나 미래 권력. 미래 권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다는 거죠. 왜 미래 권력은 윤석열이 아웃되면 그 자리에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을 통해서 이들이 학습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어차피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정권이 이제 아니까. 바뀌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유일하게 설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죠? 저는 국회의원이 첫째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저는 최소한 지금과 같은 보다 더 처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네. 최소한 삭발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정도를 안 하고 국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광장이 있거든요. 온라인 광장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얘네들이. 그전하고 달라요. 사실. 맞아. 그전하고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 광장이 활성화되는데 온라인 광장을 민주주의의 핵심 광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제도적으로. 맞다. 실제로는 지금 어제 동접자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정치로 봐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치적 사건인데 정치로 안 봐드려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이라는 거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장에 105만 명이 그 모인 동시간에 거예요. 모인 거 어제 어마어마한 낮에 사건 모인 아닙니까? 거예요. 네. 105만 명이 모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그 여러 가지 방송이 있으시죠. 오마이 TV 같은 데 보시죠. 네. 순식간에 50만 명.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광장을 동시에 지난번 촛불경매 온 분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저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직 제도가 안 됐어요. 우리 의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의 공론장을 동시에 활성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내일 특히 국회를 과시적 공론장이 아니라 시민적 공론장으로 바꿔야 된다. 아 시민적 공론장으로 예.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는 된다. 대체로 과시적 공론장이거든요. 그렇죠. 일부 세력들이 이제 과시하는 뭐, 거죠. 예. 네네네. 과시적 공론장에서 시민적 공론장으로 국회를 바꿀 수 있냐 없냐. 탄핵 그 마지막 투표하기 전 주변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끌어낼 수 있으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결연한 의지를 무엇인가 보여야 된다. 보여야 아하. 그게 참 쉽게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삭발이라고 했지만 꼭 삭발 하는 말이 아니고 네네네. 뭔가 비장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양복 입고 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네. 그게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긴박하게 느껴져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탄핵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그 긴박성에 네. 한마디로 보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네. 바라는 것은 탄핵이 되게 바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국을 벗어나서 언젠가 이 승자 독식 87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다자 공존 체제에 민주주의 입헌 체제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속 내세워 긍정적인 신호도 내보내야 됩니다. 네. 그런- 그건 일단은 윤석열이 없앤 다음의 이야기고. 네. 그렇죠. 일단 너무 큰 일이 맞아요. 남아 있어 아직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우리 학생이 나한테 하나 보내준 것이 있어서 네. 우리 철학과 학생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어떤 언론사에서 학생한테 뭐 이 사태 어떻게 보냐 하고 지휘서가 왔나 봐요. 그래서 네. 보내면서 교수님한테 보여준다 왔더라고요. 오는데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짧은 게 읽어주려고요. 아 뭐가 있어? 우리 학생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나. 마무리 네, 지어야 네, 됩니다. 네, 마무리에 네. 이것이. 네. 네. 학생이 이제 여러 글을 썼는데 긴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학생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정은 학생인데 2014년 4월 이후로 가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입니다. 아 세월호. 아유. 예, 우리 그런 세대입니다. 학문을 하고자 대학에 온 사람으로서 또 5.18의 후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뭔가를 포착하고 비판하고 사유하고자 대학에 왔습니다. 아유. 시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만 국가 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시민권의 온전한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끝까지 묻고 저항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 맞아요? 네. 안진걸이 쓴 거 아니고? 안진걸 아니야? 대학교 1학년이. 그렇게 결연해? 아, 네. 학생이라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생들이 광장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장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엊그제 국회 앞에도 청년들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새벽 늦은 그래서 시간까지. 지금 저는 세대 간에 다르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광장으로 활성화시키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것이 네. 유일한 길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 대한 명백한 반역과 반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로 시민들이 떨쳐 일어서 나서셔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지금 굉장히 제2의 계엄이 저는 설법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2의 계엄이 아니더라도 유사 계엄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과정에 저는 그래도 동학 농민군이 3.1운동의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5.18 또는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부산 마산의 시민들, 그다음에 네. 대구의 그 독립투사들, 네. 대구 경북의 독립투사들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상이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럼요. 나는 진짜 그래서 그 3일에 진짜 조마조마했던 거야. 내가 뭐 잡혀간 거 이걸 떠나서 이 일상이 무너질까봐. 네. 그래서 내가 다음날 방송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행복하더라고. 막 우리 민동기 형님 보자마자 그렇게 반가운 거야. 이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일상의 소중함. 느껴지니까. 네.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긴박하게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는 잠깐의 순간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결론이 결국 시민들이 모여 있는 국회 앞으로 가야 된다. 네.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거기가 우리의 심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 이제 떠올랐던 거는 내일 우리 후배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 아, 친구들 얼굴을 그래 봐봐. 언제 다시 행복하게 볼 수 있을까? 저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대학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한 30년 넘게 못 받은 후배들을 보기로 약속을 몇 달 전에 잡아놨었는데 이 친구들 내가 무사히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마지막 그 계엄 선포된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있었는데 밤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수로 살면 끝나는 날인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로 살면 끝나고 지금 마지막 학생들이 과제 내고 기말 시험 보는 때거든요. 이 학기가 못 끝나나? 그리고 영원히 교단으로 못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지? 일단 도망갈까? 네,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오늘 진짜 너무너무 이 정리가 되는 맞습니다.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